우리나라에서 4.19 혁명이라는 것이 민주화를 앞당겼구나. 그리고 울산이라는 곳에서 민주화라는 거, 4.19 혁명이라는 게 참 뜻깊은 무엇이 있었구나. 평소에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사람의 이야기, 지역의 이야기 역사적으로 참 재밌게 풀어주시는데 저도 참 궁금해요. 울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것 중에 또 중심 인물로 정임석 열사분이 계십니다. 울산의 민주화 운동을 이끄는데 아주 주축이 된 분이신데요. 이제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4.19 혁명의 경과와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부까지라고 저희가 정의를 한다면 일부의 결론은 4.19 혁명을 이루고 또 희생당한 분들에게 우리가 참 많은 빚을 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그날의 희생자 중에 울산에 계셨던 울산 출신 분이 계셨다는 것. 바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임석 열사신데요. 제가 먼저 정임석 열사 어떤 분이신지 배경과 여러 과정들, 성장 과정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임석 열사는 1936년 3월 26일 현재는 울산광역시 북부 천곡동 47번지 속심이 마을, 여기에서 차로는 한 북쪽으로 한 30여 분 가고요. 네, 그냥 대중교통으로는 한 1시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곳에서 보통 농민의 아들로 출생을 하셨고요.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삼형제 중에 막내였는데요. 당시 이 마을이 울주군 소속이었어요. 행정적으로 아주 한적한 농촌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성장을 하셨는데 농소초등학교, 농소중학교를 거쳐서 울산 농림고등학교, 이제 현재는 울산공고죠. 울산공고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또 나중에 더 나오겠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에 이제 2학년 재학을 하고 계시는데 4.19가 이제 터진 거예요. 학생시위대와 함께 선두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무대 앞에서 경찰이 쏜 총탄에 서울대병원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다가 4.19가 일어났던 거의 일주일 정도 후가 된 4월 25일 안타깝게도 순국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인 4월 28일에 유해가 울산에 도착을 했고요. 농림고등학교 후배가 운구를 해서 울산 군민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유족, 또 지역과 여야 정치인, 시민단체 여러 단위에서 참여를 하는 추모 행사가 개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모 사업회도 결성돼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임석 열사 약전 살펴봤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정임석 열사와 울산의 4.19 운동, 박사님께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4.19 사망자 통계를 보면 아무래도 대부분의 희생자가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서울뿐이 희생당한 건 아니죠. 특히 학생 데모가 주축이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몰렸던 지방 분들이 이제 있었는데 울산에서 울산 출신의 희생자는 이분 한 분이세요. 그때 경무대 앞에서 총격이 시작되니까 아마 최초의 총격 때 그쪽에 계시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당시 집안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시골에 전화도 없고 그래가지고 23일에 이제 전보를 받으셔서 기차표도 구하기 힘든 시절이고 서울 부산까지 가는데 거의 10시간 뭐 이상 그렇게 걸리던 시절이었습니다. 25일 아침에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중환자실에서 만났는데 1시간 정도 그래도 이제 얘기는 조금 나누시고 1시간 만에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네, 당시 뭐 대학생이었으니까 아주 젊은 나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학생이라는 신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물었어요. 뭐 학교를 간다라는 것 자체가 좀 자랑이기도 하고 개인의 가족에게 자랑이면서 지역의 자랑이기도 하던 그런 시대 아니었나. 가족분들이 정말 소중한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의 우리 장한 아들 지금도 곳곳에서 정말 유명한 대학교 가고 하면 이렇게 배너를 걸잖아요. 축 누구 어디 대학교 진학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상심이 크지 않았을까. 지역에서도 좀 마음이 아팠겠다 싶습니다. 그때는 대학생이 아니라 사실 고등학교만 가도 농촌에서 그러니까요. 인텔리였습니다. 네.
왜 자유당 시절 얘기하면 나오는 유명한 정치 깡패 얘기들 있잖아요. 한 양반은 대학생이었어요. 깡패 중에 대학생 출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됐고, 또 누구는 고등학교 나왔어요.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얘는 깡패할 애가 아니라 좀 키워서 회장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회장이 그 회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장에서 회장님.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사형당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한 시대를 유명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고등학교 출신만 해도 대단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마을이 사실 큰 마을이 아니었죠. 작은 네, 마을이죠. 50가구 세대 안 됐다고 제가 들었고 그 일가분이 한 15세대 정도 사시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울산 농고 가셨다 그러면 이 지역 사회에서 이미 유명하신 분이고 그분 동창 친구분들 중에는 지역 유지가 되신 분도 꽤 있으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형님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셨는데 이제 막내는 그래도 공부를 시키자. 네. 그래서 형님이 아마 아버지처럼 집안이 가난하니까 이렇게 형님이 밀어주고 해서 서울에 가서 고학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많은 기대를 받고 사랑도 받고 또 정임성 열사님도 본인이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책임감도 강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자식이 대학생이든 아니든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해서 부모가 마음이 편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뭔가를 살필 때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이야기도 중요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불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공감할 수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 개인사 속에서 또 사회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역사적 의미가 어떻게 숨겨져 있냐 하는 걸 아는 게 또 중요하다고 봐요. 그 당시에 고등학생, 서울에 다니는 대학생점은 굉장히 어떤 책임감,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극단적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출세해서 집안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 제가 대학생일 때도 그런 고민하는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 때도 시위도 많이 하고 학생운동도 많이 하던 시절인데 내가 참 사회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지만 내가 감옥에 가고 하면은 우리 집안과 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받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라고. 그전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취직하고 이래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회운동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분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그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꼴목대장 하시고 되게 세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역시 또 굉장한 용기도 있고 네, 주도적인 리더십도 있으셨나 그래서 봐요. 아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의식을 가졌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게 좀 알려진 게 참 없어요. 네. 음, 어쩌다가 뭐 그러셨는지 기록이 많이 안 남아 있는 건가요?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4.19 혁명은 그 후에 군사정권 시대에도 4.19를 부정하진 않았죠. 4.19 묘지도 있었고 네. 행사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 좀 껄끄러운 행사였고 학생 시위는 내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게 장려도 못하고 노골적으로 탄압도 못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큰형님이 공무원이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조심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학교 쪽에도 저도 깜짝 놀란 게 한양대학교에서도 아직 이 기록을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알면서도 이제 말을 못하고 사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추모 사업도 그 직후부터 시작이 됐고 네. 그 장례를 매년 이제 그 유명한 정치인분들도 지금은 이름 되면 다 아시는 유명한 정치인분도 꼬박꼬박 참여하시면서 행사도 했는데 항상 그것이 행사는 하되 기록 정리는 잘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 야당 정치인이나 좀 이런 분들이 그런 행사를 하면서 우리의 의식을 다지고 이런 고민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설득을 하시고 보호가 돼서 좀 이야기도 남기고 스토리를 남기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분에서는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이 또 쉽게 얘기하거나 글로 남기기도 어려운 분위기였고 이러다 보니까 행사는 계속되는데 기억은 남지 않나. 그리고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슬프시니까 사진도 다 태우고 편지도 다 태우고 뭐 장례하던 날에도 이제 의복 같은 거 태울 때 아예 책도 다 태우고 이렇게 태워가지고 기록이 안 남으셨다고 해요.
참 슬픔이 당연히 크셨을 테니까 그런 기록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태우고 하셨던 내막도 있었고 참 근데 그렇지만 4.19 혁명과 울산이라는 그 중심에 정임성 열사님께서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적 의미까지 같이 짚어보고 있어요. 대학생이 가지는 신분의 중요성도 짚어주셨기 때문에 당시 그 큰형에게 이제 두 분이서 서신을 교환하던 게 있다면서요? 그런 게 조금은 남아 있는데 네. 뭐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이분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너무나 죄송한 게 은혜를 갚지 못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그 서울에서 대학생이 되고 정도 하면 온 집안의 후원을 받으니까 내가 집안의 은혜를 이게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게 거의 마지막 말씀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씀에 정말 시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런 고민을 안고도 시위 선두에 섰다는 것이 저도 그 시대를 겪어봤지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에 사회적 책무와 가정적 책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둘 사이가 조화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를 떠나서 그런 갈등 속에서 국가와 미래의 큰 뜻을 생각했다는 점에서는 훌륭한 분이고 그런 부분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죽음, 고통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개인으로서의 성공과 사회적 책임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책임감이란 게 사회를 바꾸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오늘 ROTC 분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꼭뭐 여러분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제복을 입고 있으면 또 이게 사회적 책임, 공적인 책임감이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뭔가 좀 어깨가 무거워 보이세요. 저도 젊었을 때 그러신가요? 제 주변 친구들 보면 참 그런 생각을 하다가 네. 뭐 아시겠지만 나이 들고 사회적으로 가면 이런 거를 망각해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결국 사회는 개인이 그런 책임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회가 그런 책임 가진 사람들을 찾고 발굴하고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정말 스펙이 되어야죠. 그래야 그 사회가 올바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임석 열사 같은 분을 기릴 때도 독재 정권에 희생된 청년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런 개인, 정말 이런 시골에서 엄청난 한 집안, 이건 집안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집안 사람들의 삶을 지은 자신의 존재로서 개인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참 열사님께서 그 개인적인 것에 더해서 사회적인 책무까지 다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역사적 발전도 이런 것이 과언이 아닌데요. 또 여기에서는 당시 좀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런 책임감을 느끼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느끼는 이 책임감도 더불어 느끼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되는 점도 있고요. 또 개인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사회적 의미를 내가 무엇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일종의 울림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항상 점점 말씀을 들을수록 더 궁금해져요. 어쩌다가 이 울산일까? 울산은 어떤 곳일까? 4.19 혁명이 이렇게 발생할 때 열사님이 이렇게 용기를 내셨던 과정에 울산은 어떤 곳일까? 네, 궁금합니다. 제가 어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우리 지역은 특별히 야당, 민주화 투쟁이 강한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여기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동네 분들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는 더 셉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누군들 안 그렇게 특히 이 시절에 그 부정선거를 겪었던 시대에는 모두가 그런 것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고 그런 분노를 어떻게 지역 발전으로 승화시키느냐, 국가 발전으로 승화시키냐는 부분에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울산이라는 지역은 당시 그 논문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자유당 시절에도 좀 무소속 성향이 강하고 자유당 정권으로 이제 당으로 의원이 되신 분들도 가만히 보면 지역사회 이런 기반 속에서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소속 경향이 강했던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부정, 분노 이런 것에 대한 표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당을 지지한다, 우리가 이러한 정치 세력을 지지한다가 아니라 이러한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싸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임석 열사 소식이 들리고 장례가 치러지면서 곧 직전부터 이제 여기 고등학교 중심으로 이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나고 이제 시위가 좀 촉발이 되는데 여기 특징이 그런 그 부조리에 대한 분노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유당 정권이라는 어떤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경찰이라든가 공무원의 부정에 대한 이슈로 나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건 가장 본질적인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한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정당을 지지한다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참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 이런 것은 참을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것이 전제된 다음에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당시 기록에 보면은 뭐 그냥 사회가 다 반독재 시위를 하니까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라든가 어떤 합리사에 대한 열망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간직하고 또 그런 부분에 간직했던 분이 희생이 되었다는 데서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 나의 삶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되겠고 그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에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지역사회 내 친인척 중에서 함께 한다라는 걸 끊임없이 되새기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울산 출신의 정임석이란 이름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독립적으로 혹은 주체적으로 어떤 것에 반대한다, 4.19 혁명에 참여한다는 것을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것에 좀 그런 데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참여를 하셨다는 점에서 울산이라는 곳의 지역적인 특색이라든가 또 그 개인의 참여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저희가 더 귀 기울여보게 되는데요. 근데 기록이 아까 많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좀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4.19 연구도 어떤 정당, 단체, 집단의 강령 이런 거 위주로 되어다 보니까 자꾸 어떤 정제된 논리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의 삶, 이분도 예를 들면 그날 평소부터 뭔가 정치에 관심이 있고 서울에서 행동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본연적인 사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날 부정선거에 나오게 된 건지 이런 잘 디테일한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제가 이번에 조사하다가 알았는데 저희 외삼촌이 한양공대를 다니셨는데 같은 학년이시더라고요. 어머나. 그러면 같은 학과 같은 동급생. 거기까지를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 외삼촌도 돌아가셨어요. 아, 좀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까운데 살아계셨으면 한번 물어봐 봤을 텐데 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리하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 4.19 희생자분들이 4.19 서울에 있는 수유리 4.19 묘지에 계신데 이분은 이제 선산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안에서도 되게 이것이 어떤 중요한 것이겠지만 역사적 인물이란 집안의 인물이 이전에 사회적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역사적 인물의 가치는 결국 그분의 삶이 어떤 교훈을 주고 그 교훈이 어떤 울림을 주느냐예요. 그래서 그런 울림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차라리 좀 더 공적인 장소, 공원이라든가 해서 저는 성역화라는 말을 참 싫어해요. 왜 우리는 이걸 성역화라고 할까? 성역화가 아니라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그런 이야기도 적혀 있고 하는 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교육의 장으로 기념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집안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분의 역할과 삶을 우리가 오랫동안 감사하고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 울산에서 평생 사셨던 분들, 또 여기 울산에서 뭐 최근에 사셨던 분들이든 간에 4.19 혁명이 울산에서도 있었는데 정임석 열사 당시 그냥 대학생이었던 한 사람이 참 주축이 됐다라는 걸 알게 되신 분 정말 처음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4.19 혁명 늘 배워왔지만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또 울산이라는 지역 자체에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이제 아셨으니까 같이 나눠주시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록을 더 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정임성 열사에 대한 이 추모 행사 이 부분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추모 행사도 이제는 좀 더 보편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고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확대돼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뭐 사회적인 차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알리면 좋을까요? 뭐 공원 조성 뭐 이런 거 좋을까요? 근데 저는 정말로 그 큰 비석이 쓰는 것보다 네. 우리가 늘 찾고 방문하는 곳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나라마다 장례 풍속이 다르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외국에 어디 갔을 때 유럽에는 왜 교회 묘지 같은 식으로 돼서 우리하고 좀 매장 제도가 다르니까 좀 비석이 많잖아요. 그 마을이 어떤 동네냐면 중세부터 군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동네예요. 유명하더라고. 십자군 참전자도 있고. 네. 그 마을에 이렇게 그 마을 묘지가 있어서 가봤더니 뭐 그냥 한 수백 년 동안 전쟁터에서 전사하신 분들 이 그냥 줄줄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그걸 우리 막 크게 멋있게 하지는 않는데 쭉 해놓고 마을 사람들이 항상 와요. 1차 대전에 뭐 보불 전쟁 때 돌아가신 분 뭐 이러면서 그분들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을 기념할 수 있는 약간의 스토리가 있고 네. 저는 거대한 비석을 세우고 거대한 말을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책임이라는 걸 되게 부담 가질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은 결국 두 가지가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은 좀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뭐 직업이 공부하는 건데 네. 제가 공부하고 역사를 연구할 때도 내가 이걸로 빨리 해가지고 이번에 어디서 상 타야지 이번에 이걸로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올 땐 그냥 궁금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키가 몇 센치였을지 정말 독살을 당한 건지 이런 게 중요한데 제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그게 궁금하겠습니까? 나폴레옹이 어떻게 죽었든 내가 알 바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그거를 찾아보게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학자라는 연구자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의무감이에요. 나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와 우리의 미래에 필요한 지식을 찾아줘야 되는데 사실 고민은 언제나 있으니까 그러면 나폴레옹의 삶 속에서 내가 더 찾을 수 있는 건 없을까? 나폴레옹의 어떤 행동 중에서 우리 역사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없을까? 그것은 끊임없이 바뀌니까 그런 의무감에서 보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뭐 유튜브도 하고 뭐 별것도 다 하는 것도 제가 저 옛날에 유튜브 하니까 제 동료 학자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고 잔재주가 많으냐. 네. 사실 그 소리 되게 싫어요. 잔재주가 많은 게 아니라 나는 필요성을 느끼니까 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왜 해요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어제도 편집하느라고 서너 시간을 고생했는데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네.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는데. 많이 구독해 주세요. 네. 임용한 팁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걸 하는 건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필요한 이야기와 필요한 스토리와 그 공감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찾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사명감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반드시 거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는 국가는 생존하고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의 한 부분으로서 정치라든가 사회 제도에 대한 어떤 갈등이나 싸움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 없이 사회 제도와 정치 제도에 대한 문제만 제기하게 되면 나중에 똑같은 함정에 또 빠집니다. 왜? 그 제도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본연적인 자세와 마음과 계층이 없다면 제도는 제도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인생이라는 건 이론이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사회적 존재로서 나를 자각하고 그 사명감에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정임석 열사의 이야기도 좀 오늘 제가 짧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집안과 개인의 고통과 고민 정말 그런 편지 하나라도 좀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참 지금도 고학을 하고 빨리 해서 취직해서 가정을 도와야 되는데 이런 고민 같은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역사나 교훈보다도 큰 울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교육적인 자리로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네. 사료나 그분들의 친구들의 좀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뭐 같은 바람을 갖게 되는데요. 처음에 책무나 책임 말씀하셨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됐어요. 뭐 K장녀 출신이어서 그런지 뭐 여러분도 하나쯤 각자의 가족 속에서 사회 속에서 갖고 계신 책임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렇지만 또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은 뭐 동전의 양면처럼 늘 같이 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일상 속에서 이미 민주주의를 살고 있고 앞으로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 그런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현대 민주주의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성장을 위해 어떤 참여를 해야 하는가 이 과제 부분에 대한 머리를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